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입니다. 시댁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노트북 앞에 앉았어요. 시댁에서 겪은 조금은 믿기 어려운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익명의 힘을 빌려 가볍고 재밌게 한번 풀어보려 해요. 편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남편과는 1년 동안 연애한 끝에 거침없이 결혼에 이르렀습니다. 누구 하나 반대하는 이 없이 모두의 축복 속에서 부부의 연을 맺었죠. 남편도 저도 평범한 회사원이었기에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신혼 초부터 계획을 세우고 작은 돈 하나도 허투루 쓰지 않으며 알뜰히 살아갔습니다. 저희 부부가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시동생도 뒤따라 결혼을 하면서 잇따라 큰 행사를 치르게 되었답니다. 새로 생긴 가족, 동서는 저와 동갑이었고 고향도 같아서 금세 가까워졌죠. 동서, 대전에서 서울까지 올라온 거 나랑 똑같네? 서울 처음 왔을 땐 많이 힘들었지? 네, 진짜 힘들었죠. 전 대학까지 대전에서 다녀서 서울엔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형님은 서울에서 대학 나오셨다니 저보다 나으셨겠어요? 글쎄, 대학 친구들이랑도 거의 못 봐. 다들 바쁘게 살아서. 본지 5년도 넘은 것 같아. 아무튼 우리 고향도 같고 동갑이니까 편하게 지내자. 네, 형님. 근데 어머님은 어떤 분이세요? 혼자서 아들 둘을 키우셨다고 들어서 혹시 성격이 좀 세시진 않나요? 나도 아직 잘은 모르겠어. 결혼한 지 한 달밖에 안 돼서. 그런데 조금 까다로운 구석이 있긴 하더라. 우리 신혼집에 아무 연락도 없이 찾아오신 게 벌써 5번은 넘는 것 같아. 헉? 한 달 된 신혼집에 5번이나요? 그것도 연락도 없이요? 사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인 저에게 일찍부터 기강을 잡으려 하셨어요. 신혼집에 불쑥 들이닥쳐서는 이런저런 잔소리를 늘어놓으시고 제 반응을 살피며 은근한 우위를 드러내려 하셨죠. 잔소리는 1시간 넘기기 일쑤였고 제 표정이 굳는 걸 보며 만족하시는 듯 했답니다. 그래서 동서에게도 조심하라고, 집안은 늘 깔끔히 관리하라고 미리 조언해줬죠. 얼마 지나지 않아 동서는 시어머니의 긴급 점검을 여러 번 당한 끝에 하소연할 때를 찾아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청소 상태는 물론 냉장고 안 구석구석, 동서의 머리 모양과 외모까지 하나하나 지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형님, 어머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긴 군대도 아닌데 아침 7시에 갑자기 들이닥쳐서 군기 잡고 가셨다니까요. 그때 겨우 일어났는데 늦게 일어났다고 욕을 한 바가지 하시고 청소 검사까지 하셨어요. 동서, 나도 그걸 결혼하고 나서야 알았어. 그전까진 전혀 몰랐거든. 결혼 후에야 시어머니 간섭이 얼마나 힘든지 실감했지. 그래도 설마 평생 그러시겠어? 아마도 지금만 그런 걸 거야. 처음이라 우리한테 기강을 잡으시려는 거겠지. 형님, 전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님은 딱히 하시는 일도 없고 또 엄청 부지런하시잖아요. 자주 들이닥치실 것 같아서 벌써부터 숨이 막혀요. 형님, 무슨 방법 없을까요? 어머님이 신혼집에 안 오시게 하는 방법이요. 글쎄, 나도 이제 겨우 결혼 2달 차야. 어머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기도 전에 감히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겠더라. 그냥 집안일 잘 챙기면서 조용히 지낼 수밖에 없지 뭐. 형님, 저희 집이나 형님네 집이나 맞벌이잖아요. 근데 왜 살림은 죄다 우리 몫이죠? 어머님 말씀대로라면 부부 둘 다 꾸중하셔야지 왜 꼭 며느리한테만 호통을 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스스로 2 아들 키우셨으면 여자인 저희 마음을 조금은 알아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게 말이다. 어머님이 혼자 일하고 살림하고 2 아들 키운 거 참 대단한 일인데 왜 그렇게 며느리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신지 그게 더 궁금해진다. 자기가 해온 고생을 우리가 대신 겪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 자식한텐 못했던 서운함, 억울함, 그걸 우리를 통해 풀려고 하시는 건지도 몰라. 하지만 그건 너무 억울해요.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냥 사랑해서 결혼했을 뿐인데. 동서와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시어머니의 흉을 보며 그나마 마음의 짐을 조금씩 내려놓곤 했습니다.
서로 같은 방식으로 시짜지를 당하니 할 말도 넘쳐났고 직접 말은 못해도 함께 시어머니 흉을 보며 쌓인 감정을 덜어낼 수 있었죠. 시어머니는 유난히 식구들을 자주 불러 식사 자리를 마련하셨는데 그 밥상을 차리는 일은 언제나 저와 동서의 몫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남편보다 늦게 퇴근해 시댁에 도착했을 때 어김없이 어머님의 꾸지람이 날아들었습니다. 큰애 너는 왜 이제야 오는 거냐? 빨리 주방 가서 네 동서 좀 도와라. 네? 그럼 지금 동서 혼자서 식사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밥을 내가 차리냐? 아님 내 귀한 아들들이 차려야 해? 며느리들이 똑같은 소리라고 있네. 요즘 것들은 다 그러냐? 빨리 가서 밥이나 차려! 그 말을 듣고 얼른 주방으로 달려가니 동서가 혼자서 국을 끓이고 반찬을 몇 가지나 동시에 준비하고 있었어요. 동서 혼자 이러고 있던 거야? 저 오늘 회사 쉬는 날이라 오후에 불려와서 지금까지 이러고 있어요. 아까는 시댁 청소에 빨래에 가구 위치까지 옮겼어요. 어머님이 단 1분도 앉지 못하게 계속 일을 시키시네요. 정말이야? 동서, 난 퇴근하자마자 바로 달려온 건데 너무 늦었네. 미안. 자긴 좀 앉아있어. 나머진 내가 다 할게. 아니에요. 형님한테 다 맡기고 쉬는 건 오히려 더 눈치 보여요. 근데 형님, 우리 어머님은 왜 저리 며느리들을 부려먹지 못해 안달일까요? 무슨 보상심리라도 있으신 건가요? 그러게. 어머님이 예전에 시할머니 모시고 사셨다고 들었거든. 아마 그때 겪은 고생이 뼈에 사무쳐서 우리한테 기대고 싶은 마음이 크신 걸 수도 있지. 동서, 조금만 참아보자. 설마 평생 저러시겠어. 언젠간 좀 나아지시겠지. 그러자 동서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시댁에서 내내 일하는 동안 틈만 나면 아이가지라는 잔소리를 들었다고요. 형님한테는 애가지란 소리 안 하세요? 아기? 우리 부부는 맞벌이라 좀 늦게 가질 거라고 말씀드렸더니 아무 말씀 없으시던데. 동서도 맞벌이라 당장은 힘들다고 말씀드리지 그랬어. 당연히 말씀드렸고 어머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여자는 무조건 애를 낳아야 한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아들을 낳아라 하시면서 잔소리를 퍼부어대요. 제 남편이랑 아주버님이 스트레스 주지 말라고 말리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러셨다고요. 그리고 주방에 두 아들이 들어오려고 하니까 엄청 화내셨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남아선호 사상이 뿌리 깊은 분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 하시지만 차별하는 일이 다반사였죠. 그러니 당연히 만만한 며느리에게만 화살이 향했고 그 대상은 주로 저와 동서였습니다. 그날도 식사를 다 차린 뒤 가족들을 식탁에 모아 앉혔습니다. 시어머니는 국을 한 숟가락 뜨더니 얼굴을 찌푸리며 말하셨어요. 짜다. 동서가 머뭇거리려는 찰나 제가 먼저 말을 받았습니다. 어머님, 국간을 제가 맞췄는데 짜게 됐나 봐요. 넌 이렇게 짜게 먹어서 나중에 임신은 어떻게 하려고? 앞으로는 좀 더 싱겁게 간을 하겠습니다.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큰애 작은애 너희들은 도대체 언제 애를 가질 생각이냐? 결혼했으면 애도 슬슬 가져야지. 어머님, 저도 그렇고 동서도 지금 다 직장에 다니고 있잖아요. 형편이 그리 넉넉한 것도 아니니 좀 더 벌어두고 그 다음에 생각하려고요. 저는 있는 그대로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지만 시어머니는 그 말을 고깝게 들으신 듯 얼굴을 붉히며 성을 내셨습니다. 지금 우리 두 아들이 무능하다는 소리라는 거냐? 홀벌이 하면 너희 굶길까봐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어머님, 그런 뜻이 아니라요. 요즘 시대엔 맞벌이도 필수예요. 저랑 동설은 조금 더 회사 일에 집중하고 나중에 아이를 갖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애 낳고도 회사 다니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이냐? 나는 두 아들을 혼자서 키웠어. 일도 하고 살림도 하고 육아도 다 내 손으로 했단 말이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지난 고생담을 꺼내며 그 시절의 강인함을 내세우는 말투로 저희 두 며느리를 향해 잔소리를 길게 늘어놓으셨습니다. 마치 자신이 견뎌온 삶의 무게를 우리에게도 똑같이 당해보란 듯 말이죠. 어느 날 아침,
남편과 늦잠을 자고 부랴부랴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주방에서 고소한 냄새가 퍼져왔습니다. 순간 뭐지? 싶은 마음에 주방을 들여다봤더니 시어머니께서 앞치마를 두르고 식사를 준비하고 계시더군요. 등줄기를 타고 싸늘한 소름이 훑고 지나갔습니다. 저희 집인데 아무 말 없이 열쇠를 열고 들어와 평일 아침부터 밥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어머님, 아침부터 웬일이세요? 네가 내 아들 굶기니까 나라도 와서 챙겨줘야지. 넌 젊은 것이 왜 이렇게 게으르냐? 그 말에 저는 정말 말문이 막혔습니다. 잠결에 일어나 보니 시어머니가 우리 주방을 점령하고 밥을 짓고 계신다니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안 되더라고요. 얼른 씻고 나와 보니 시어머니는 남편에겐 밥을 먹고 가라고 하시고 저에겐 아무렇지도 않게 나가보라고 하셨습니다. 뭐 급한 아침이긴 해도 형식상 한마디라도 너도 한술 뜨고 가라 하실 줄 알았는데 그 말 한마디 없었죠. 아들에게만 밥상을 차려주고 며느리인 저는 투명인간 취급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앙금이 남은 채 허둥지둥 회사를 향해 달려가 겨우 지각은 면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동서도 저와 똑같은 일을 겪었다며 울분을 토하듯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형님, 자고 일어나는데 주방에서 어머님이 나오셨어요. 진짜 공포영화 보는 줄 알았다니까요. 동선의 집에도 갔었구나. 우리 집에도 가끔 오셔서 그렇게 밥하셔. 남편만 챙겨주고 가시지. 그리고 며느리들한텐 빈말이라도 한술 떠라 그런 말씀 한마디 없으시죠? 맞죠? 그래. 우리 어머님 참 독특하시지. 형님, 진짜 이런 식으로 평생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무서워요. 남편한테 말해서 그냥 멀리 이사라도 가자고 할까봐요. 나도 그러고 싶지. 근데 집값이 문제지 뭐. 우리가 사는 동네가 서울에선 그나마 저렴한 편이라 조금만 나가도 집값이 그냥 하늘을 뚫어. 아우 정말 시어머니만 아니면 살만할 텐데. 날마다 사람 놀래키고 무시하고 깔보는 것 때문이에요. 매일 가슴 졸이고 스트레스 받는 거 형님은 몰라요. 형님, 우리 며느리끼리 쿠데타라도 일으킬까요? 그런 소리 말어. 괜히 일만 더 커지지. 조금만 참자 동서. 그렇게 말은 했지만 사실 제 마음 깊은 곳에선 정말로 쿠데타를 일으키고 싶었습니다. 빚을 내서라도 이사 가고 싶었고 더 이상 이 숨막히는 삶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시어머니의 행동이 심상치 않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주말마다 시댁으로 불러 부려먹고 밥상을 차리게 하시던 분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 며느리들을 아예 부르지 않으시는 겁니다. 혹시라도 어디 편찮으신가 싶어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더니 건강엔 이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이제는 집을 항상 깔끔하게 유지하겠으니 시댁엔 필요할 때만 오라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그 대신 신혼집 급습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저녁 시어머니께서 예고도 없이 우리 집에 들이닥치셨고 집안 구석구석을 훑으며 상태를 점검하시더니 저녁까지 챙겨 드신 후 갑자기 이부자리를 깔아달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님, 이부자리는 왜요? 왜긴 왜야. 나 자고 가려고 그런다. 네? 저희 집에서요? 어머님 댁은 걸어서 5분 거리인데. 내가 아들 집에서 잠 좀 자겠다는데 네가 지금 싫다고 내쫓겠다는 거냐? 아니에요. 어머님이 한 번도 주무신 적이 없으시니까 그냥 여쭤본 거예요. 주무시고 가세요. 시어머니는 마치 잔소리를 더 이어가기라도 하시려는 듯 거실에 이불을 펴고 눕더니 밤새 주무셨고 다음날 아침엔 욕을 한참 퍼붓고서야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시동생 집에도 똑같은 방문을 하셔서 동서에게도 같은 공포를 안겨주셨죠. 그런 일이 반복되며 우리 며느리들은 점점 불만이 쌓여갔고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논의하게 됐습니다. 형님, 우리 그냥 대놓고 말씀드려볼까요? 아무리 시어머님이라도 예의는 지켜야 한다고요. 현관 비밀번호 누르고 아침마다 들이닥치는 거 그만해달라고, 신혼집에서 주무시는 것도 자제해달라고 정중하게 말해볼까요?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더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는 건지 모르겠어.
진짜 이제는 대놓고 불만을 표현해야 할까? 그럼 됐네요. 형님이랑 제 생각이 같잖아요. 지금 바로 시댁 가요. 가서 딱 말해버립시다. 동서 진정해. 난 그냥 해본 말이야. 어머님이랑 싸우자고 작정하겠다는 거야? 형님이 말하기 힘들면 옆에 가만히만 있어주세요. 제가 할 말 전부 다 할게요. 이대로는 못 살아요. 제 남편도 아주머님도 맨날 우유부단하게 눈치만 보고 있으니까 제가 말해야겠어요. 동서! 진짜 가는 거야? 동서! 결국 저는 동서의 기세에 떠밀리듯 뒤따라 나섰고 어느새 시댁 대문 앞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초인종은 오래전 고장난 상태라 대문을 두드렸지만 한참을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동서가 입가에 이를 악문 채 목소리를 높였죠. 어머님, 할 말 있어요. 그제야 시어머니가 슬리퍼를 끌며 대문 밖으로 성큼성큼 뛰쳐나오셨습니다. 니들 여기 웬일이냐? 내가 부르지 않으면 내 집엔 오지 말랬잖아. 내 말이 그렇게 우스워? 당장 돌아가! 그러자 동서가 눈을 반짝이며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우리 안으로 들어가서 조용히 이야기 좀 나눠요. 얘가 왜 이래? 지금은 안 된다니까. 할 말 있으면 내일 네 집 가서 해. 딱 좋아. 내일 저녁 둘째 너희 집에서 자고 갈 테니까 그때 하자. 어머님, 지금 해야 할 말이에요. 이건 미룰 수 없어요. 설마 저희를 이렇게 문전박대하시는 건 아니죠? 그냥 안으로 좀 들여보내주세요. 이것들이 진짜... 너희들도 당장 돌아가지 못해?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가 자꾸 집 안쪽을 힐끔힐끔 돌아보는 거예요. 마치 안에서 뭔가 튀어나올까봐 걱정되는 사람처럼요. 그래서 제가 슬쩍 떠봤죠. 어머님 왜 그러세요? 안에 누가 계신 건 아니죠? 아니거든. 누가 있긴 누가 있다 그래. 얼른 돌아가라니까. 혹시 어머님 남자친구 생긴 거 아니세요? 제가 장난스레 웃으며 물었는데 시어머니는 벌컥 화를 내며 손가락질하셨어요. 이게 지금 시어머니를 놀리나? 남자친구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썩 돌아가! 어머님, 저희도 어머님 가족이에요. 이렇게 찾아온 사람을 문 앞에서 내쫓는 건 좀 아니죠? 지금은 안 된다니까 자꾸 왜 이래? 야, 할 말이 뭔데? 여기서 말해봐. 작은 애 너, 눈 좀 그만 부라리고 말이나 해봐라. 그러자 동서가 더는 참지 못하겠다는 듯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부탁드릴게요. 신혼집에 예고 없이 들어오시는 거 이제 그만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집에서 주무시고 가시는 것도요. 불편해요, 진심으로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허리를 꺾어 웃으며 비웃듯 말하셨어요. 야, 니들이 살림을 똑바로 하고 내조를 제대로 했으면 내가 오라고 해도 안 간다. 근데 어때? 너희들 생활하는 건 내가 다 봤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아침밥도 안 차려주고 내 아들을 굶기고 출근하는 것까지 다 봤다 이 말이다. 내가 그래서 찾아가는 거야. 정신 좀 차리라고. 그리고 말이야, 내가 뭘 그렇게 혼냈냐? 그저 잘하라고 몇 마디 툭툭 던진 게 전부잖아. 내가 얼마나 좋게 대해줬는데. 솔직히 절대 좋게 대해주신 적 없었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니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동서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제발 신혼집 출입만큼은 좀 자제해주세요. 저희도 삶이 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듣는 둥 마는 둥 삿대질만 실컷 하셨고 결국 저희는 허탈하게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답니다. 형님, 어머님 진짜 이상하신 것 같아요. 조금 특이하시긴 하지. 근데 어쩌겠어. 우리가 만난 시어머니인데 받아들이고 살아야지. 애기 가지면 좀 나아지시려나. 그러길 바라는 수밖에. 아니 그게 아니라요. 오늘 반응 진짜 수상했어요. 왜 집에 못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제 눈엔 안에 남자 있는 것 같았어요. 남자가 있는데 허구한 날 우리 집에 와서 외박하신다고? 말이 돼? 그게 이상하니까 더 의심스럽잖아요. 아무튼 어머님 뭔가 숨기고 계신 건 맞는 것 같아요. 느낌이 쎄해요. 시댁에 불려가지 않는다는 점 하나만큼은 확실히 좋았습니다. 허드렛 일에 부려지지도 않았고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주방을 기웃거릴 일도 없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마음 한구석이 어딘지 모르게 깨름칙했습니다. 무언가 이상이 있고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자꾸만 가슴에 얹히는 듯했죠. 그런 불길한 예감은 어김없이 맞아떨어졌습니다. 다음 날, 그리고 그 다다음 날에도 시어머니는 마치 순례자처럼 저희 신혼집과 동선의 신혼집을 번갈아 돌며 하룻밤씩 묵고 가셨습니다. 예고도 없이 오셔서 집안을 점검하고 밥을 챙겨 먹고 잔소리를 한아름 풀어놓은 뒤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 이부자리를 펴고 누우셨죠. 그렇게 석 달, 넉 달이 흘렀고 반복되는 방문과 시어머니의 존재는 어느새 두 신혼집에 깊은 그늘을 드리웠습니다. 저희 며느리 둘 다 숨을 곳 없는 스트레스 속에 살았고 시어머니는 마치 우리 삶 속에서 감정을 쥐어짜듯 날마다 쓴소리를 흘렸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로 풀고 분노로 삭히며 몸과 마음을 덜어내셨다면 오히려 건강해지셔야 할 텐데 이상하게도 시어머니의 몸은 눈에 띄게 야위어 갔습니다. 마치 누구도 모르는 고통을 안고 계신 사람처럼 말라가고 있었어요. 입술은 점점 푸석해졌고 손등의 핏줄은 더 또렷하게 솟아났고 말끝은 갈수록 가늘고 길어졌습니다. 어머님, 요즘 많이 마르신 것 같아요. 뭐? 아, 그거? 이거 다이어트 한 거다. 요즘 100세 시대잖니? 나도 관리 좀 해보려고 살 빼는 중이야. 어때? 좀 날씬해졌지? 보기 좋지? 저는 조심스럽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아니요, 전혀요. 어디 편찮으신 분처럼 보여요. 얼굴에 살이 하나도 없으셔서요. 무슨 큰 걱정을 품고 사시는 분 같아요. 어머님,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세요? 얘가 지금 뭐라는 거야? 다이어트 하는 사람한테 아프다는 말이 왜 나와? 넌 며느리란 게 말을 그렇게밖에 못해? 하여간 우리 집 며느리들은 하나같이 속을 긁어놔야 직성이 풀리지. 아니에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괜한 말을 꺼낸 것 같아요. 그렇게 상황을 대충 수습하고 넘긴 뒤 며칠 후 동서와 저는 퇴근길에 약속을 잡아 따뜻한 라떼 한 잔씩 손에 들고 카페에서 이런저런 시댁 이야기를 나누며 웃다 나왔습니다. 해가 천천히 저물고 있던 게 두 사람 다 조금은 지친 걸음으로 집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저희 집이나 동선의 집이나 공교롭게도 시댁을 지나야만 했기에 아무렇지 않게 그 골목을 지나던 중 시댁 안에서 뭔가 낮고 분명한 생경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형님, 들으셨어요? 지금 그거 남자 목소리 맞죠? 분명히 남자였어. 이게 뭐지? 어머님 댁에 진짜 남자가 있는 건가 봐. 어허라, 이거 딱 걸렸네. 형님, 우리 시댁 들러서 어머님 사생활 살짝 접수하고 가시죠. 아유, 아서라. 또 문 앞에서 쫓겨나기 십상이야. 괜히 일 키우지 말고 그냥 집에 가자. 오늘은 일찍 누워 쉬고 싶어. 아, 왜요? 그동안 우리를 시댁 출입금지 시킨 그 정체불명의 남자 누군지 구경이라도 하자고요. 그 정도 권리는 있잖아요. 제 말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다는 듯 동서는 벌써 시댁 대문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두 주먹으로 문을 쾅쾅 두들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슬리퍼를 끌며 문 앞에 모습을 드러낸 시어머니는 저희 얼굴을 보자마자 당황스러운 눈으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니들 또 뭐야? 내가 우리 집에 마음대로 오지 말랬지? 도대체 말을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그 말에도 동서는 전혀 굴하지 않고 희죽 웃으며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어머님, 반성 많이 했어요. 저희가 너무 안일하게 굴었나 싶어서요. 오늘은 저랑 형님이 집안 청소도 싹 하고 맛있는 저녁도 차려드릴게요. 문 좀 열어주세요. 됐다, 그만하자. 내가 부르지 않는 한 여긴 너희가 올 곳이 아니야. 벌써 몇 달째예요, 어머님. 이렇게 문 앞에서만 얼굴 보고 가는 게. 혹시 안에 꿀단지라도 숨겨두셨어요? 아님 뭐 새신랑이라도? 동서가 농담 삼아 웃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고 곧바로 쩌렁쩌렁한 고성이 터졌습니다. 이것들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장 집으로 돌아가! 그리고 내 허락 없이 집에 또 찾아오기만 해봐!
확 이혼시켜버릴 줄 알아! 그 말에 동서가 눈을 부릅뜨며 단단히 발끈했습니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혼이란 말까지 하시는 거예요? 이혼이 어머님 입에 장난처럼 오르내릴 일이에요? 작은애, 너 지금 내 신경 긁는 거냐? 아휴, 됐다. 진짜 피곤하다. 둘 다 그냥 조용히 돌아가. 지금은 상대할 기운도 없어. 그 말과 함께 시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등을 돌렸고 문은 곧 덜컥 굳게 닫혔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문전박대를 당한 셈이었죠. 동서와 마신 라떼의 온기만 남은 채 마음은 서늘한 바람처럼 싸늘해졌습니다. 그날 시어머니는 몹시 기분이 상하신 모양이었습니다. 뭔가 확실히 마음에 들지 않았던 듯 그 뒤로 사흘 내내 동서 집에 머무르며 밥을 먹고 주무시고 물론 시자질도 잊지 않으셨죠. 말대답 하나는 곧잘하던 동서조차 한번 눈빛이 돌변해 자기 할 말만 쏟아내는 시어머니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결국 동서는 저에게 조용히 SOS 문자를 보냈고 퇴근 후 곧장 그녀의 집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며칠 지내고 계신다면서요? 큰애, 넌 또 뭐하러 왔냐? 작은애가 구조 요청이라도 보냈어? 걱정 마라. 네 집도 곧 가서 실컷 갈궈주고 혼 좀 내줄 테니. 그 말에 저는 피식 웃으며 갑자기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님, 그러지 마시고요. 차라리 저희 집에도 며칠 계셨다가 그 다음엔 어머님 댁에서 우리 셋이 같이 지내보는 건 어때요? 돌아가면서 말이에요. 그것도 나름 재밌을 것 같은데요. 동서 어때? 형님, 그거 진짜 좋은 생각이네요. 어머님 집에 간 지 정말 오래됐잖아요. 다음 주쯤엔 저희가 어머님 댁으로 가서 며칠 함께 지내봐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며 미간을 찌푸리고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입술을 꼭 다문 채 말없이 한참 있다가 마침내 무겁게 입을 열었죠. 나 집에 가련다. 앞으로 너희 집에서 자고 가는 일 없을 테니 쓸데없이 내 집에서 지내겠다는 소린 하지 마라. 그 말이 그렇게까지 제대로 통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동서와 저는 눈을 마주치며 이겼다는 듯 속으로 웃었고 동서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대체 집에 뭐 숨기셨어요? 그게 그렇게까지 감춰야 할 일이에요? 그런 거 없대도 그냥 내 집에 누가 오는 게 싫을 뿐이야. 저희 며느리도 못 오게 하고 아들들도 오지 말라고 단단히 못 박으셨잖아요. 그건 그냥 불편해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집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 좀 해주세요. 동서가 질문을 잽싸게 끊임없이 던지자 시어머니는 이내 손끝으로 천천히 이마를 짚고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구며 몸을 돌려 집을 나섰습니다. 그 뒷모습은 이상하리만큼 지쳐 있었고 등에는 말 못할 무언가가 묵직하게 얹혀 있는 듯 보였어요. 시어머니가 멀어지자 동서는 갑자기 형님 진짜 멋져요! 외치며 저를 향해 껑충껑충 뛰며 감사의 인사를 쏟아냈습니다. 한바탕 소동 끝에 이겼다는 기쁨에 들뜬 듯 했지만 제 마음 어딘간 이상하게 무거운 잔상이 맴돌았습니다. 시어머니의 그 한숨과 굳은 표정, 그리고 돌아서는 걸음걸이까지 무언가 분명히 숨기고 계신 게 있다는 느낌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시어머니의 그림자는 자취를 감춘 듯 보였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모습을 드러내시지 않았고 연락도 잘 닿지 않았어요. 갑작스레 조용해진 그분의 부재가 오히려 불길하게 느껴지던 어느 날, 동서가 눈이 퉁퉁 붓도록 운 얼굴로 저희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저는 얼른 현관문을 열고 손에 쥐고 있던 휴지를 내밀며 다급히 물었습니다. 동서,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울어? 무슨 일 있었어? 형님, 제 볼 좀 보세요. 동서는 고개를 돌려 왼쪽 뺨을 보여줬고 그 자리는 선홍빛으로 부어오른 채 뜨겁게 달아오른 듯 붉게 타올라 있었습니다. 너무 놀란 저는 말문이 막혔고 다급히 물었어요. 누가 그런 거야? 서방님이? 설마 네 남편이 그런 짓을 한 거야?
세상에, 그럴 리가 없잖아. 아니에요. 제 남편이 그런 사람이겠어요. 오늘 어머님 댁에 갖다 맞았어요. 친정엄마가 감자를 보내주셔서 어머님도 드시라고 한 박스 챙겨서 가져갔거든요. 대문이 열려있어서 그냥 조심스레 들어가는데 현관 앞에서 어머님이 절 보시더니 말도 없이 따귀를 확 때리시는 거예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왜 왔냐고, 어떻게 대문을 열고 들어오냐면서 쌍욕을 막 퍼부으시고요. 뭐라고? 감자 좀 전해드리러 간 건데 따귀를 때렸다고? 어머님 진짜 이상하네. 도대체 뭘 그렇게 감추시길래 집안에 며느리 하나 들어가는 걸 이렇게까지 막으시는 거야? 그러니까요, 형님. 오늘은 진짜 서러워서 집에 와서 입을 뒤집어 쓰고 한참 울었어요.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줄 알았어요. 안 되겠어. 이건 도를 넘었어. 우리 둘이서 진실을 밝히자. 도대체 시어머니가 뭘 그렇게 숨기시기에 감자를 들고 간 며느리한테 뺨까지 날리는 건지 우리가 알아내자고. 정말요? 형님 진짜 같이 해주실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눈치만 보며 살 순 없잖아. 우리 같이 들어가서 꼭 진실을 밝혀보자. 좋아요, 형님. 우리 둘이 시어머니의 비밀을 밝혀낼 수 있을 거예요. 꼭이요.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날을 정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마침내 시댁안으로 몰래 들어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가 발을 들여놓는 그 순간 어떤 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물러설 생각은 없었습니다. 사흘 뒤 저와 동서는 각자 회사에 월차를 내고는 평소보다 단정한 차림으로, 그러나 마음속엔 묵직한 결심을 품은 채 시댁 앞 골목에 조용히 잠복했습니다. 서로 말은 없었지만 눈빛에는 오늘 끝장을 보겠다는 단단한 의지가 가득했죠. 형님, 집안에 지금 누군가 있겠죠?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커튼을 치거나 창문이 열리거나 무슨 움직임이라도 보이면 그때 들어가자. 괜히 허탕칠 수도 있으니까. 네, 알겠어요. 오늘은 정말 어머님의 비밀을 꼭 밝혀내야 해요. 제가 그날 뺨까지 맞았는데 절대로 그냥 넘기진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한참을 두근거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기다리던 찰나, 덜컥 시댁의 창문이 열렸습니다. 형님, 저거 보여요? 지금 창문 연 거 시어머니 아니죠? 저 손 남자 손 맞죠? 굵고 털도 많고. 그래, 나도 봤어. 분명히 남자야. 게다가 어머님이 우리한테 그토록 숨기고 있었다는 건 뭔가 꺼림칙한 사연이 있는 사람이란 뜻이겠지. 혹시 엄청 어린 남자거나 유부남? 뭐 그런... 진짜 그럼 대박인데요? 근데 형님, 어떻게 들어가요? 대문 두드릴 순 없잖아요. 그니까 담치게 하자. 나 먼저 넘어가 볼게. 저는 재빠르게 담장에 발을 걸치고 몸을 실어 넘어갔고, 동서는 손바닥을 벽에 짚으며 숨을 헐떡이면서도 간신히 따라 넘었습니다. 둘 다 입을 꼭 다문 채 좁은 마당을 조심조심 가로질러 현관 옆 창가로 다가갔어요. 눈과 귀를 최대한 열고 안을 들여다본 순간 저희 두 사람은 동시에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형님, 저거 어머님이 지금 무릎 꿇고 있는 거 맞죠? 저 늙은 남자 앞에... 그러게? 도대체 지금 무슨 상황이지? 동서 조용히 해. 귀 기울여봐. 무슨 얘기인지 들어보자. 조금 열려있는 창틈 사이로 어렴풋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남자 앞에 무릎을 꿇은 채 두 손을 모으고 싹싹 빌며 애원하고 있었어요. 제발 그만 좀 해요. 나 가진 돈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그러자 그 낯선 노인의 목소리가 낮게 그러나 끈질긴 독처럼 흘러나왔습니다. 그럼 내가 내 아들한테 가야지 뭐. 당신 둘째 아들 말이야. 걔가 사실은 돌아가신 남편 자식이 아니라 내 자식이라는 걸 알려줘야겠어. 그럼 당신은 그 순간부터 졸짓 더러운 상간녀가 되고 자식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버림받겠지. 창식씨, 우리 과거는 그냥 과거로 묻어둬요. 제발 제 아들한테 찾아가서 쓸데없는 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쓸데없는 말? 당신이 바람나서 낳은 사생아 얘기가 별일도 아니라는 거야? 그럼 아주 잘 됐네. 내가 가서 얘기해줄게, 당신 아들한테. 제발 그만해요. 내 집에서 몇 달이나 먹고 자고 용돈이랍시고 뜯어간 돈만도 몇 천이에요. 창식씨,
이제 그만 떠나주세요. 진심으로 이렇게 빌게요. 그럼 돈 더 가지고 와. 1,000만 원만, 딱 1,000만 원만 더 주면 싹 사라져 줄게. 그럼 되잖아. 두 손을 비비던 시어머니는 마침내 꺾인 어조로 무력한 고백을 내뱉었습니다. 정말 더는 없어요. 창식 씨한테 줬던 2,000만 원, 그게 내가 가진 전부였어요. 아들들 장가 보내고 나 혼자 이 작은 집 하나 남긴 게 끝이라고요. 오호라, 그럼 이 집을 담보로 대출 받으면 되겠네. 이 정도 집이면 최소 5천은 나오지. 그럼 1,000만 원이 아닌 5천 가져와. 대출 받아서 대체 무슨 수로 갚으라는 거예요? 이 옆에 내가 지금 나한테 화를 내? 이래서 갚으면 되잖아. 내가 멀리 사라져 주길 원하잖아. 그럼 돈 갖고 오라고. 그 순간 창틀 밖에서 숨죽이고 듣고 있던 저희는 말 그대로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죠. 시어머니는 과거 외도 끝에 지금의 둘째, 그러니까 동서의 남편을 낳았고 시아버지를 속여 지금껏 비밀로 간직해온 거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신혼집에 와서 밤을 보내고 돌아갔던 이유도 저기 보이는 노인을 피하려고 집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눈앞에서 무릎 꿇고 애원하는 그녀의 모습은 단순한 고집도 괴팍한 성격도 아니었습니다. 숨기고 싶었던 죄와 후회의 무게가 그 등을 짓눌렀던 거죠. 형님, 그 말대로면 제 남편이 바람나서 낳은 그분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 지금 상황이 그걸 말해주고 있어. 어머님이 왜 저렇게 비는지, 왜 우리를 집에 못 들어오게 했는지 전부 이해되잖아. 형님, 이거 보통 일 아닌데요? 우리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떡하겠어. 일단 저 양아치 늙은이부터 처리하죠. 처리? 동서,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잠깐만. 설마 창문 넘을 생각? 그럼요. 아무리 미워도 어머님은 저희 가족이잖아요. 지금 저렇게 협박받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요? 내가 응징할 거예요. 동서 잠깐만. 창문을 넘어가려고? 동서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몸을 실어 창문을 훌쩍 넘었습니다. 저도 그 순간 에란 모르겠다 라는 심정으로 동서를 따라 창문을 넘어 시대간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두 며느리의 돌진. 그것은 정의감일지 가족의 일지 혹은 터져버린 울분이었는진 모르지만 분명 그날 저희는 더 이상 조용한 관찰자가 아니었습니다. 갑작스레 모습을 드러낸 저희를 보고 시어머니는 무릎을 꿇은 채로 깜짝 놀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희들 뭐야? 내 집에 허락도 없이 들어오다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그 말에 동서는 단숨에 목을 가다듬고 당당히 외쳤습니다. 어머님, 저희 다 들었어요. 저 인간 제 남편의 친부라는 거죠? 그 사실을 무기 삼아 어머님을 협박하고 돈 뜯어내고 이 집에서 빈둥빈둥 놀고 먹은 거잖아요. 다 들은 거야?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어머님, 남편 이야기야 나중에 하기로 해요. 지금은 저 양아치 사기꾼부터 처리해야죠. 형님, 저놈 잡아요. 동서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망설임 없이 달려가 늙은 남자의 면상에 정확히 발차기를 날렸습니다. 그 남자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바닥에 고꾸라졌고 전 동서의 지시에 따라 재빨리 그의 두 팔을 붙들어 고정시켰습니다. 그러자 동서는 주먹과 따귀, 발길질을 멈추지 않고 퍼부었습니다. 이 나쁜 놈아! 감히 우리 어머님을 협박해? 돈 뜯어내고 이 집에서 제왕처럼 놀고 먹었냐? 우리 어머님을 그렇게 몰아놓고도 멀쩡했어? 오늘이 네 제삿날인 줄 알아! 그제야 겨우 정신을 차린 노인이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야, 너희들 며느리냐? 그래, 둘째가 내 친자니 넌 내 며느리인 셈이야.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이렇게 두들겨 패는 법이 어딨냐? 시아버지? 시아버지 같은 소리 안 해. 우리 시아버지는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어. 당신은 그저 사기꾼이자 양아치일 뿐이야. 등골 빨아먹는 연가시 같은 인간. 아이, 그만! 당장 멈춰! 내가 내 친자한테 가서 전부 말해버릴 거야. 출생의 비밀 다 까발리고 떠날 거라고. 끝까지 협박이네. 형님, 경찰에 신고하세요. 이 인간이 저지른 짓 감옥 가고도 남아요. 제가 휴대폰을 꺼내 신고하려 하자 시어머니가 다급히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안 돼, 제발. 그럼 둘째 아들도 다 알게 될 거야. 난 이 비밀이 드러나는 걸 원하지 않아. 부탁이야, 그만하자. 그러나 동서는 주먹을 쥔 채 강하게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언제까지 이렇게 당하고만 사실 건가요? 이 자식은 경찰에 넘겨야 해요. 협박하고 갈취하고 거짓말까지 했어요. 그 말과 함께 다시 한번 동서는 노인을 후려쳤고 동시에 핸드폰을 꺼내 112를 눌렀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려고 하자 노인이 두 손을 뻗으며 울먹였습니다. 아이, 제발 며느라, 신고하지 마라. 나 감옥에 가긴 싫어. 거긴 지옥이야, 제발. 며느리? 내가 왜 당신 며느리예요? 우리 어머님을 협박하고 괴롭힌 그 순간부터 당신은 죄인일 뿐이야. 남편이 당신 친부라는 사실 알아도 그건 변하지 않아. 알겠어, 알았다고. 내가 떠날게. 그냥 이쯤에서 끝내자. 돈이 필요했을 뿐이고 정말 갈 데가 없었어. 이제 조용히 떠날 테니까 제발 신고만은 하지 마. 그래요? 그럼 어머님한테 받은 돈 전부 토해내고 무릎 꿇고 사죄하세요. 그게 최소한의 도리예요. 그러자 노인은 주머니에서 꾸깃꾸깃한 봉투 하나를 꺼내들었습니다. 내가 그 받은 2천만 원으로 노름을 했어. 남은 건 이것뿐이야. 이게 얼마야? 700만 원. 1,300이나 까먹었다고? 이 자식 이거 안 되겠네. 경찰 부른다. 동서가 소리를 높이자 시어머니가 무릎 꿇은 채로 눈물 섞인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제발 그만해, 다오. 난 진실만 덮을 수 있다면 그깟 돈 다 줄 수 있어. 어머님, 죄송하지만 전 그럴 수 없어요. 이 인간은 죗값을 치러야 해요. 그럼 우리 둘째 아들한테 다 알려지겠다는 거냐? 나 그럼 더는 못 살아. 그 절박한 말에 저와 동서는 잠시 말을 멈추고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형님, 어떡할까요? 신고가 맞긴 한데 어머님이 저렇게까지 하시니까 나도 솔직히 좀 흔들려. 그럼 일단 이 인간 보내는 걸로 하죠. 근데 그냥 보내면 안 돼요. 연락처, 신상 받아두고 증거도 남겨야 해요. 나중에 맘 바뀌면 언제든 신고할 수 있게요. 동서는 침착하게 노인의 신분증을 꺼내 사진을 찍고 휴대폰을 꺼내 그간 저지른 일들을 말하게 했습니다. 말해요. 지금까지 무슨 짓 했는지 다 영상 남길 거예요. 그 후 동영상 촬영까지 마친 뒤 두 손에 남은 700만 원을 걷어들고 노인의 궁둥짝을 때려가며 소리쳤습니다. 노인 양반, 다시는 우리 어머님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당신을 신고할지 말지는 우리 마음이에요. 건드리면 그땐 진짜 끝이에요. 알았어요. 절대 안 올게요. 제발 신고만 하지 말아줘요. 감옥은 정말 무서워. 그딴 짓 하지 말았어야지. 그리고 지금 마지막 기회 줄 테니까 무릎 꿇고 어머님께 제대로 사죄해. 그러자 노인은 풀썩 주저앉아 납작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 모습까지 동서는 꼼꼼하게 영상으로 담아냈고 마지막엔 그의 등을 걷어차듯 밀어내며 쫓아냈습니다. 이제야 고요한 평화가 시댁 거실에 찾아들었지만 우리의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고요함이 한참 흐른 뒤 시어머니가 마침내 침묵을 깨며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내가 과거에 큰 잘못을 했다. 부끄럽지만 니들이 들은 게 모두 사실이야. 저는 시어머니의 고백을 듣고 가슴 깊은 곳에 맺혀있던 물음을 꺼냈습니다. 바람 피우셨던 거 그게 정말 사실이에요? 시동생 그분 아이 맞아요? 그래, 맞다. 평생을 숨기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살아왔는데 저 인간이 날 찾아와서 내 숨통을 조여왔지. 아무튼 이제 너희한테 들켰으니 진실을 말하는 거다. 미안하다. 근데 작은 애야, 이 사실 너 다 말할 거니? 그럼 난 아마 평생 원망만 받을지도 몰라. 그 말에 저와 시어머니는 동시에 동서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해두고 있었습니다. 어떤 결정을 하든 동서의 뜻을 따르겠다고. 그리고 그녀는 아주 조용히 그러나 단단한 눈빛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 진실이요?
이 더럽고 지독한 판도라의 상자를 열지 말지는 어머님께 달렸죠.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님 그동안 저랑 형님한테 참 많이 하셨잖아요. 모질게 굴고 무시하고 잔소리하고 마음에 멍을 수없이 남기셨죠? 이제는요, 저희 며느리들에게 더 이상 함부로 하지 않겠다고, 골치 아픈 짓 다신 안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 저 이 비밀 열지 않겠습니다. 너 지금 날 협박하는 거냐? 협박이라뇨. 전 그냥 제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비밀을 지켜드릴 테니 앞으로는 우리 서로 좀 따뜻하게 지내보자는 거예요. 다만 어머님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 제 마음이 언제 어떻게 바뀔진 모릅니다. 알았어. 내가 그동안 너희 괴롭히고 못되게 군 거 사과할게. 그리고 다시는 너희 허락 없이 신혼집에 가지 않겠고 쓸데없이 갈구지도 막말도 안 하겠다. 이제부턴 너희 둘을 진짜 딸처럼 생각하고 잘할게. 진심이야. 정말요? 좋아요. 그렇다면 저도 이 판도라의 상자 덮어두겠습니다. 그럼 약속하신 거죠? 악수하시죠. 동서는 웃으며 손을 내밀었고 시어머니도 망설이다가 천천히 그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날 동서는 대담하고도 영리한 방식으로 시어머니에게 조건을 걸어 결국 시자질 금지 조약을 받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상황이 마냥 후련하진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이젠 동서 손바닥 위에 올라온 것 같아 찝찝했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더는 시모한테 눌리지 않게 됐다는 점에선 기분이 나쁘진 않았죠. 그런데 동서가 진실을 협상의 카드로 꺼내어 마치 누군가의 삶을 담보로 무언가를 얻어내는 그 방식이 왠지 마음 한켠을 꺼림칙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루 뒤 저는 동서를 불러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한 잔씩 앞에 두고 그날의 이야기를 다시 꺼냈죠. 동서, 그 서방님 출생의 비밀 말이야. 그걸 어머님의 약점 삼아서 결혼 생활을 편하게 이끄는 거 솔직히 마음이 좀 걸려. 아무리 그래도 서방님도 진실을 알아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자 동서는 까르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이도 다 알아요. 뭐? 벌써 말했단 말이야? 그럼 약속은 어쩌고? 어머님은? 혹시 서방님이 어머님한테 가서 난리치고 그런 건 아니고? 아니요. 걱정 마세요. 제 남편은 어릴 적부터 다 알고 있었대요. 돌아가신 시아버지도 이미 눈치채고 계셨고요. 근데 부자가 그걸 그냥 덮어준 거래요. 뭐야, 다 알면서도 그냥 덮고 살아왔다고? 네, 남편이 10살쯤 됐을 때 알게 됐대요. 뭐 충격도 받고 상처도 있었지만 이미 아버지라고 믿고 자란 분이고 자기도 자식이고 뭐 그래서 결국 용서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아버님도 다 알면서 그냥 받아주셨다는 거야? 그렇다더라고요. 대신 남편이 사춘기 내내 시어머니한테 엄청나게 대들고 괜히 반항하고 그땐 진짜 힘들게 했대요. 그래서인지 지금은 그냥 다 묻고 살기로 한 것 같아요. 저는 시댁의 막장보다 더 막장 같은 고요한 진실에 기운이 쭉 빠졌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조용히 말을 이었죠. 형님, 근데요, 이건 어머님한테 비밀로 해주세요. 우리 남편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걸로 믿고 있으니까요. 그럼 이젠 그냥 덮자는 거야? 덮는 게 아니라 이용하는 거죠. 어머님이 약점 잡혔다고 느끼시니까 저희한테 함부로 못 하시잖아요. 괜히 시자질도 못 하시고 그렇게 지내게 두는 거죠. 그게 맞는 걸까? 형님, 당연히 맞죠. 우리 얼마나 고생했어요. 이제라도 좀 편하게 살자고요. 결국 저는 동서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옳고 그름이 아닌 살아가는 방식을 선택한 셈이었죠. 그 이후로 시어머니는 달라지셨습니다. 저희 신혼집에 연락도 없이 찾아오는 일은 완전히 사라졌고 만나면 언제나 웃으며 칭찬만 하셨습니다. 험한 말 한마디 없이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저희를 대하셨죠. 가족이 모일 때마다 괜히 숨이 막히던 그 시간들이 이젠 참 따뜻하고 반가운 순간이 되었어요. 저와 동서는 이제 아이를 한 명씩 낳았고 육아는 시어머니께 맡긴 채 다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하루 종일 애를 돌보며 짜증 한 번 없이 헌신적으로 돌봐주시고 저희는 수고비를 드리긴 하지만 그 이상으로 잘해주시고 계세요. 동서가 따로 눈치를 주지 않아도 시어머니는 더 이상 예전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쭉 써내려가니 참 많은 일이 있었구나 싶어요. 눈물도 분노도 웃음도 있었던 이 여정을 돌아보며 이야기가 마치 드라마의 대반전처럼 느껴지네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이야기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